오늘은 201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네버 렛 미 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시구로의 글쓰기는 절제된 문체와 미묘한 감정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직접적인 서술보다는 암시와 여백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기법을 구사합니다. 네버 렛 미 고에서도 복제인간이라는 충격적 설정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독자는 등장인물들과 함께 자신들의 운명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설은 31세의 캐시 H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돌봄 제공자로 일하고 있으며 헤일섬이라는 기숙학교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일섬은 영국 시골에 위치한 특별한 학교로 외부와 차단된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캐시의 가장 중요한 친구들은 루스와 톰이었습니다. 루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소녀로 다른 아이들을 이끄는 존재였고, 토미는 감정적이고 예술적 재능이 부족해 자주 놀림받는 소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복잡하고 미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헤일섬에서 아이들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받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가디언이라고 불렸고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비정상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창작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뛰어난 작품들은 갤러리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인물은 마담이라고 불리는 마리 클로드였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헤일섬을 방문해 아이들의 작품을 수집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마담을 두려워했는데 그녀가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묘한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인 가디언인 루시 워드가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기증자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인이 되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며 보통 세 번째나 네 번째 기증 후에 완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진실도 아이들에게는 어딘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부모나 출생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루시의 고백 이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토미는 루시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헤일섬에서 창작 활동을 중시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자신들의 작품을 갤러리에 제출해서 기증을 몇 년간 연기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16세가 된 헤일섬 학생들은 코티지라는 중간 단계 시설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른 기관 출신의 복제인간들과 함께 생활하며 18세까지의 시간을 보냅니다. 코티지는 헤일섬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외부 세계와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코티지에서 캐시, 루스, 토미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며 성인으로 성장해갑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원본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제된 대상인 원본들을 찾아보려고 하며 때로는 잡지나 TV에서 자신과 닮은 사람을 발견했다고 믿기도 합니다. 루스와 토미는 연인 관계가 되었지만 캐시는 여전히 토미에 대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삼각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미묘해졌습니다. 캐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노포크로 여행을 떠납니다. 노포크는 잃어버린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캐시가 어린 시절 잃어버린 카세트 테이프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대신 그들은 토미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별로 닮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원본을 찾는 것의 무의미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원본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 자신도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코티지에서의 마지막 시기 루스는 캐시와 토미 사이의 진짜 감정을 알고 있었지만 질투심 때문에 방해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토미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캐시에게 토미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조언합니다. 18세가 된 후 세 사람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캐시는 돌봄 제공자가 되어 기증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도 결국 기증자가 되기 전까지의 유예 기간 같은 것이었습니다. 루스와 토미는 기증자가 되어 각각 다른 곳에서 기증 과정을 시작합니다. 돌봄 제공자로 일하면서 캐시는 수많은 기증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봅니다. 그들 중에는 헤일섬 출신도 있고 다른 기관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일섬 출신들은 다른 곳 출신들보다 기증 과정을 더 잘 견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캐시는 루스의 돌봄 제공자가 됩니다.
루스는 이미 2번의 기증을 마친 상태였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루스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며 캐시와 토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루스는 캐시와 토미에게 마담을 찾아가서 연기를 신청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작품을 증거로 제시하면 몇 년간 기증을 연기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는 자신이 과거에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루스는 3번째 기증 후 완료됩니다. 캐시는 루스의 죽음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동시에 그녀는 토미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정한 감정을 확인하고 연인이 됩니다. 캐시와 토미는 루스의 조언에 따라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 마담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헤일섬의 전 원장인 에밀리 여사와 마담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연기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에밀리 여사는 헤일섬의 진정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1950년대부터 복제인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사회는 그들을 단순한 장기 공급원으로만 여겼습니다. 헤일섬은 복제인간들도 일반 인간과 같은 영혼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실험적 시도였습니다. 마담의 갤러리는 복제인간들의 예술 작품을 수집해서 그들이 창조적 능력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복제인간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헤일섬 같은 인도적 기관들은 점차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여사는 그들이 왜 저항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것이 헤일섬 교육의 결과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헤일섬에서는 복제인간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마담은 캐시와 토미를 바라보며 연민의 눈빛을 보입니다. 그녀가 과거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느꼈던 것은 혐오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순수한 아이들이 그토록 끔찍한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캐시와 토미는 잠시 동안 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토미는 곧 기증자로 호출됩니다. 그는 이미 2번의 기증을 마친 상태였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토미의 첫 번째 기증은 성공적이었지만 2번째 기증 후 그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캐시는 토미의 돌봄 제공자가 되어 그를 돌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토미는 3번째 기증을 앞두고 캐시에게 자신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캐시에게 자신 없이도 잘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토미의 3번째 기증은 실패합니다. 그는 수술대에서 완료되고 캐시는 그의 마지막을 지켜봅니다. 토미의 죽음 후 캐시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두 사람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토미의 죽음 후 캐시는 계속해서 돌봄 제공자로 일합니다. 그녀는 이미 12년간 이 일을 해왔으며 곧 자신도 기증자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일반적으로 돌봄 제공자들은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일하지만 캐시는 특별히 뛰어난 능력 때문에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캐시는 과거를 회상하며 헤일섬에서의 마지막 방문을 기억합니다. 몇 년 전 그녀는 토미와 함께 폐쇄된 헤일섬을 방문했었습니다. 건물들은 방치되어 있었고 운동장에는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곳에 머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특히 캐시는 자신이 좋아했던 카세트 테이프 네버 렛 미 고를 기억합니다. 이 노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연인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캐시는 이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곤 했는데 마담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담은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캐시가 노래를 들으며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캐시가 잃어버린 세상,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캐시는 그저 아름다운 노래에 빠져 춤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기억을 통해 캐시는 자신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항상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나름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캐시는 자신도 곧 첫 번째 기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종의 안도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후 이제 자신의 차례가 왔다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캐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보다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비록 짧고 제한된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루스와 토미와 함께 보낸 시간들, 헤일섬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돌봄 제공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경험들이 그녀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설은 캐시가 혼자서 시골길을 운전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들을 보며 자신들의 삶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지만 그 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캐시는 마지막으로 토미를 그리워합니다. 그녀는 토미가 바람에 날려 멀어져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를 영원히 놓아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는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 제목 네버 렛 미 고와 연결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버 렛 미 고는 표면적으로는 복제인간이라는 SF적 설정을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보편적 문제들을 탐구합니다. 죽음의 필연성, 사랑의 덧없음, 기억의 중요성, 그리고 운명에 대한 수용이 이 작품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이 식으로는 복제인간들의 삶을 통해 일반적인 인간의 삶도 결국 제한되고 예정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운명이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복제인간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작품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복제인간들도 사랑하고 꿈꾸고 창조하며 고통받습니다. 그들의 감정과 경험은 원본 인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식으로는 인간의 가치가 출생의 방식이나 사회적 역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존재 자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식으로는 이 작품에서 독특한 서술 전략을 사용합니다. 복제인간이라는 충격적 설정을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암시를 통해 독자가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이는 등장인물들 자신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또한 캐시의 회상이라는 1인칭 서술을 통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캐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화자는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은 선택적이고 때로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성이 오히려 인간적 진실성을 부여합니다. 네버 렛 미 고는 생명공학과 의료윤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복제인간을 장기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것의 도덕성,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 등이 다뤄집니다. 작품 속 사회는 복제인간들을 통해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연장했지만 그 대가로 한 집단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항상 인류 전체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특정 집단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식으로의 2017년 노벨 문학상 수상은 네버 렛 미 고와 같은 작품들이 현대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리얼리즘을 넘어서면서도 인간의 보편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의 작품들은 21세기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 식으로의 다문화적 배경은 그의 작품에 독특한 관점을 부여합니다. 일본인으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란 그는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보편적 조건을 탐구합니다. 네버 렛 미 고에서도 특정 문화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010년 마크 로만의 감독에 의해 영화화된 네버 렛 미 고는 원작의 섬세한 감정과 철학적 깊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캐리 멀리건, 키이라 나이틀리,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을 맡아 원작의 감정적 핵심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네버 렛 미 고의 메시지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편집, 인공장기 개발 등의 분야에서 윤리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작품이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버 렛 미 고는 궁극적으로 인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복제인간들은 태어나는 방식과 사회적 역할에서 일반 인간들과 다르지만 그들의 감정, 꿈, 고통,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식으로는 인간의 가치가 외적 조건이 아닌 내재적 존재 자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놓아주지 않을 개라는 제목이 함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캐시가 루스와 토미를 기억 속에서 영원히 간직하려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식으로는 이 작품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찾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제 인간들의 삶이 비극적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 우정, 희생, 그리고 받아들임의 모습은 오히려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버 렛 미 고가 21세기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작품은 또한 기억과 상실의 변증법을 탐구합니다. 기억은 한편으로는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을 보존하고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캐시가 헤일섬에서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위안을 얻는 것처럼 기억은 인간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은 고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앞으로 잃게 될 것들에 대한 불안이 기억을 통해 지속됩니다. 캐시가 루스와 토미의 죽음을 기억하며 느끼는 슬픔은 기억의 이러한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작품에서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캐시와 토미 사이의 로맨틱한 사랑, 세 주인공 간의 우정, 그리고 돌봄 제공자와 기증자 사이의 연민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은 궁극적으로 이별과 상실로 기결된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특히 캐시와 토미의 사랑은 이 작품의 감정적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되어서야 완성되지만 그 완성의 순간은 동시에 이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의 더섭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캐시의 돌봄 제공자 역할은 작품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합니다. 이는 인간의 상호의 존성과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돌봄 관계에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캐시는 다른 기증자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기증을 연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일시적인 구원은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헤일섬에서 아이들의 창작 활동을 중시했던 것은 그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예술과 창조의 진정한 의미가 외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 행위 자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미는 어린 시절 예술적 재능이 없다고 여겨졌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상상 속의 동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들은 갤러리에 제출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토미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식으로의 뛰어난 서술 기법 중 하나는 진실을 점진적으로 폭로하는 방식입니다. 독자는 처음에는 헤일섬이 단순한 기숙학교라고 생각하지만 서서히 그곳의 이상한 점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은 작품 중반에 와서야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서술 전략은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등장인물들 자신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운명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아이들은 어렴풋이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품은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통제하고 순응시키는지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제공합니다. 헤일섬의 복제인간들은 물리적 감금 없이도 자신들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교육과 사회화를 통한 정교한 통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의 특별한 목적에 대해 교육받습니다. 직접적인 강요보다는 암시와 분위기를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현실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네버 렛 미 고는 현재 많은 교육기관에서 필독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인권, 문학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이나 생명과학 관련 학과에서 윤리 교육의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생명 연장 기술 등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이 제기하는 윤리적 질문들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모든 발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네버 렛 미 고는 인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복제인간들은 태어나는 방식과 사회적 역할에서 일반 인간들과 다르지만 그들의 감정, 꿈, 고통,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식으로는 인간의 가치가 외적 조건이 아닌 내재적 존재 자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작품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조건들을 탐구합니다. 제한된 시간, 불완전한 기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은 복제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식으로는 이러한 보편적 조건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네버 렛미 고라는 제목이 함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캐시가 루스와 토미를 기억 속에서 영원히 간직하려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록 그것이 헛된 노력일지라도 그 노력 자체가 인간다움의 증거가 됩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